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남부를 장악하고 있던 고대 약숨 제국, 그리고 성서 속 등장하는 고대 왕국 시바, 예로부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힘께나 썼던 에디오피아는 세계 역사 속에서 굵직한 획을 그었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규모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와 더불어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부상한 예멘의 반군을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이스라엘이 골치돌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멘 반군이 예멘에서 이스라엘 골 공격하는 미사일을 쏘아 몰렸다가 홍해에 정박한 미국 항모전단이 요격을 하는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치명적인 나라로 예멘의 반군들이 떠오르면서 이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고대 시절부터 존재해왔던 이스라엘과 에디오피아와의 동맹관계가 드라마틱하게 재부상하면서 잊혀왔던 고대 시바 왕국 압숨 제국의 부활을 눈으로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우방이자 한국전 당시 병력을 파병했던 에디오피아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가 한국의 새로운 방산 고객으로 떠오르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골칫거리 예멘. 2023년 10월 한국과 사우디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사이드로 잠시 논의된 주제가 바로 사우디 예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우디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 중 예멘 문제가 껴 있습니다. 예멘을 골칫거리 분쟁 지역으로 사우디는 여기고 있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이슈처럼 여기고 있으며, 한국도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자는 약조를 사우디와 처음으로 체결했습니다. 예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게 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예멘 내전에 북한까지 개입되면서 예멘 문제가 곧 한반도의 문제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사우디 반도 남서쪽 예멘은 이슬람 세력이지만 사우디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시아파의 후티 반군 세력이 장악한 이후로부터는 사우디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예멘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해 반군들을 공격하고 있으나 생각지도 못한 사우디의 열세에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멘 반군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란, 북한, 헤즈콜라, 쿠바, 시리아 등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움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속에 예멘이 이스라엘의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다가 홍해에 정박 중인 미 항모전단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의 거리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보다도 먼 예멘에서 이 정도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어디서 했는가에 대한 출처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일 정도로 사우디 반도 끝 예멘이 적성국들의 중동 진출 교두보처럼 작동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거대한 제국이었던 에디오피아. 현재 이란의 지원하에 촉발된 예멘 내전의 상황은 전 세계의 예멘 난민이 떠돌아다니게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시아 등의 무역 루트를 갖고 있는 무역국가들에겐 매우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멘 사태를 세계 모든 나라가 주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멘 내전이 쉽게 끝나지만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만한 강대국이 마땅히 없고 지상 병력을 파견해 반군을 토벌할 만한 강대국이 없는 상황이어서 심지어 터키까지 이 문제에 개입하고 나선 상황으로 예멘 내전이 세계 신흥국가들의 힘을 자랑하는 무대처럼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에디오피아가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가 이스라엘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상당히 좁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의 악습 제국 시절에는 에디오피아의 서부터 지부티, 그리고 예멘까지 이어지는 거대 해상 제국을 일궈내었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실상 아프리카의 유일한 문명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성서 속 등장하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과의 고대 이야기는 실제로 고대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과의 고대 동맹관계로 드러나 오늘날에도 에토피아의 많은 유대체 아프리카인들의 이스라엘 공수작전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고대부터 지금까지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과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예멘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될 경우 인구 1억이 넘는 인구대국인 에디오피아를 도와서 과거 등아프리카와 예멘을 다스렸던 고대
얍숨 제국의 영화를 되찾아주게 하는데 도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에디오피아 싱크탱크 국가 안보 MOU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은 에디오피아가 전현자원 각종 경제 기반을 잘 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최첨단 선진 기술을 이전 이식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디오피아. 이슬람 세력 견제할 이스라엘의 동맹국으로 부상할까? 현재 이스라엘은 이슬람 세력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사우디 UAE와의 우방 관계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하마스 사태로 인해 아랍 왕국과의 관계도 다소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후티 반군 같은 진 이란계 이슬람 세력 역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직접 도와줄 나라도 마땅치 않습니다. 석유 등의 국제 이권 문제로 이스라엘을 공식 지지하는 나라도 찾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구 1억이 넘는 초인 후 대국이 자고대현는 관계 등으로 얽혀있는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배후 우방국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토절 인구들 모두 합쳐도 7,7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란의 인구도 8천만 명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의 잠재적 위협,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집트의 인구도 1억 명 초반대입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는 1억 2천만 명이고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에디오피아가 강대국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돕는 군사대권국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중동의 패권 강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솔로몬 왕국 시절의 시바 왕국과의 통혼 동맹관계와도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며 중동 지방의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변동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급부상하는 에디오피아. 에티오피아의 연평균 성장들은 7%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과 에디오피아 간의 교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고급 커피 원두의 대부분이 에티오피아산 원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디오피아는 과학, 교육, 항공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근대 문명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의 전략 MOU들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닌 아프리카에서 가장 빛나는 패권국가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할리우드 영화 속 아프리카의 가상 제국인 와칸다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멋진 일이 될 수 있고 세계 아프리카인들에겐 희망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약 6천 명의 전투병력 등을 파병해 사실상 한국과 혈맹국가로 볼 수 있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 한국과 에디오피아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역투자 산업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위 산업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에디오피아가 과거 악숨, 제국 시바 왕국 등의 고대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프리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올리게 되면 마냥 덥고 건조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처럼 생각되지만 주요 국가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들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훌륭한 기후 환경을 갖춘 나라들이 있고 또 최근 이러한 나라들이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국제 자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혹은 인도의 시대, 혹은 동남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또 다른 곳에선 아프리카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무상할 가능성이 큰 대륙입니다. 그동안 세계를 줄을 잡아온 제1세계 열강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경제개발에 다소 소홀히 해왔던 특성이 있지만 최근에 중국은 아프리카를 향한 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지1의 패권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아프리카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여 아프리카의 자원, 인적 자원 미래, 지정학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문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 아프리카에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에디오피아. 한국전쟁이 참전 국가인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뜨겁고 건조할 것만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나 남미, 북미에 훌륭한 온대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덕분에 아주 훌륭한 맛의 커피가 에디오피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값비싼 커피들 다수가 에티오피아 또는 그 인접 국가 케냐에서 생산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맛이 좋기로 유명한 커피인 예가체프 몬두가 생산되는 예가체프 지역은 커피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품종을 생산해내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유럽인들도 인정하는 문명국가를 일구어온 나라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항공산업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산업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한 항공 산업 중 하나로 에티오피아 항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1945년에 설립되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아프리카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등 전 세계로 항공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볼레 국제공항은 아프리카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항공교통의 중심 허브의 이점을 살려 ICT 인프라를 확대하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를 통해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한 에티오피아 전역이 발전하는 아프리카 문명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냐. 케냐는 적도 지방의 위치에 매우 더워야 마땅한 나라이지만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서늘한 고산 지방의 기후, 특색이 나타나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건조기후 혹은 열대지방의 기후 특성을 보여주지만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의 특성이 나타나 예로부터 서구인들이 탐내던 곳입니다. 현재는 유엔의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국제중심 국가가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는 또 빅토리아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를 끼고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명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르완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제1위 선진국이 탄생한다면 르완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환경이 좋은 르완다는 벌써부터 선진국 시민들이 이주해 살아갈 정도로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BBC에서는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베스트 5를 꼽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일본,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완다를 꼽았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글로벌 성별 격차 지수 등을 반영했습니다. 르완다가 안전한 이유는 거의 모든 장소에 24시간 경찰과 군대가 있을 정도로 지난 1994년 발생한 르완다 사태 이후로 국제적인 치안 강화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의회의 55%가 여성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됩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인구 790만 명이던 인구가 2년 만에 568만 명으로 줄어드는 대학살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는 바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94년 르완다 내전 사태입니다. 그 후로 르완다는 국제기관들의 개입에 의해 세계적인 치안 환경을 구축했고 급속도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접목했습니다. 르완다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범 사례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 성장 등 운의 어젠다를 철저하게 따르는 국가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적 성장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계되면서 최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로 세계 각지를 묶는 무역 및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투자 및 무역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으로의 흡수가 가속화돼 다소 우려가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기후적으로도 매력이 가득한 섬입니다. 이 섬 국가는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농업, 관광, 해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도 적어서 외세 간섭과 이권 획득이 매우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닐라 생산지로서 농업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독특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는 관광 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으로 아주 매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에 위치해 있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와의 교역에 이상적인 위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면 엄청난 국가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면적이 대한민국의 약 4.5배나 되는 거대한 섬으로 인구는 약 2,8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넓은 국토와 비교적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 신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역사 속 이야기 중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도에 한국의 대우 측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땅을 매입하려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로지스틱스사는 당시 마다가스카르의 거대한 농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던 상황에서 한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D사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협상하여 약 129만 헥타르 대략 강원도 면적의 땅을 임차하기로 했고, 이 땅에서는 주로 옥수수와 파묘를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가 마다가스카르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했고,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현지 농민들이 도지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내외적인 비판 여론과 2009년에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교체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우 측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농업 프로젝트 계획을 전면 철회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마다가스카르의 농지를 확보했었더라면 최근의 식량 가격 대폭 등 사태에서 한국은 어마어마한 국부를 획득했을 것입니다. 5번째, 지부티. 지부티는 작은 아프리카 국가로 인구 약 99만 명과 면적 약 2만 3,200 스퀘어 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정도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지부티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군사기지를 세워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이 나라는 바로 홍해와 아덴만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부티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부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했는데요. 지부티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보자면 지부티는 무역과 해운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부티와의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부티와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지부티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들을 살펴왔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은 나라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깔고 있는 땅의 가치가 매우 높고 기후적으로 온화한 온대기후에 속하여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좋을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랍니다. 한국은 아직 아프리카에 대해 미지의 대륙으로 여기고 있으나 일찍이 우리 기업인들은 아프리카 지역 현지 주민들과의 우호교류 확대와 동반 성장과 전 지구적인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최근 한국에 파격적인 선물을 줄 것이라 발표해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진출하여 도시 전체를 한국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자 몽골인들은 우리가 마치 한국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워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몽골에서 무슨 일을 벌였길래 이렇게 주요 외신들이 온통 한국과 몽골 이야기만 하며 난리가 났는지, 한국인은 3터부터 4,000년 전 몽골 땅 어디에선가 살다가 남쪽으로 이동해 중국 동북부 지방을 거쳐 현재의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몽골 반점이고 또한 언어 면에서 같은 우랄알타이계 언어를 쓰고 있죠. 많은 한국인은 몽골에 와서 남의 나라에 온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몽골어를 들을 때 알아듣지는 못해도 마치 한국어를 듣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죠. 몽골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13세기 몽골 기마군단의 말발굽 아래 유라시아의 모든 왕국이 초토화됐습니다. 칭기즈칸은 저항하던 서하 제국을 아예 지상에서 쓸어버렸습니다. 사라센 세계의 중심이던 호라즘 제국의 도시들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곤 무슬림 세계의 한국을 세워 직접 통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가 강력히 저항하자 대도시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고 킵차크 한국을 세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왕조를 없애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에 30여 년을 끈질기게 저항한 고려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몽골 제국의 거색에 맞선 데 이어 피정복 뒤에도 왕조를 유지한 유일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13세기 몽골 초원에는 몽골, 나이만, 케레이트, 타타르, 메르키트 등 여러 유목 부족이 말과 양떼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칭기즈칸이 등장하기 전에는 유목민 특유의 약탈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약육강식의 초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족이 타타르족을 습격하면 타타르인들은 가축을 내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몽골 병사는 가축을 약탈하느라 적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 힘을 키운 타타르족이 몽골족을 기습하고 똑같은 약탈과 보복이 반복됩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에서의 게임 룰을 약탈 전쟁에서 정복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병사들의 개인적 약탈을 금지하고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정복하고 항복한 부족민은 몽골 우르스의 일원으로 받아줬습니다. 물론 전투가 끝난 후 약탈물은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몽골 초원을 정복하고 난 뒤 칭기즈칸이 25년간 정복한 땅은 로마 제국이 400년간 정복한 땅보다 넓었습니다. 몽골 기마군단의 압도적 힘은 놀라운 기동성입니다. 몽골 병사들은 평균 4터부터 5마리의 말을 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2터부터 3일 정도는 말을 갈아타며 계속 달립니다. 작은 몽골 말이지만 하루 200터부터 300km까지 달리니 서울터부터 부산 거리를 이틀 만에 질주하는 것입니다. 원정을 갈 때 병사 한 명의 1년치 식량인 소 한 마리를 육포, 보르츠로 만들어 양의 오줌보에 넣어 말꼬리에 달고 다니 다른 군대와 달리 군량미 조달 문제도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몽골의 기마사술, 즉 말을 달리며 활을 쏘면 화살이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날아가 적의 갑옷, 방패를 뚫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전의 기총소사 수준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맞붙기 전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징기스칸이 점령한 나라를 보시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우에서부터 시작해 튀르키예와 중국을 모두 점령한 것은 물론 러시아의 사할린 섬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거의 2개 대륙을 싹쓸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몽골족이 고전하며 점령에 실패한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몽골군의 기동성과 기마사술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산지고 질퍽한 논이 많아 말이 신나게 달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압록강을 건너면 산성들이 늘어섰는데 고려 군사와 백성들이 산성에 들어가 농성을 했습니다. 공성기를 쓸 수도 없고 몽골 병사가 극히 꺼리는 몸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려군은 활을 잘 쐈습니다. 우리 국궁은 망궁으로 둥그렇게 2번 휘었습니다. 몽골의 활보다 사거리가 길고 관통력도 뛰어났습니다. 고려의 망궁은 60m 정도가 유효사거리였습니다. 이 거리에선 성벽을 공격하는 몽골군의 어깨와 팔을 구별할 정도로 정확히 맞힙니다. 말하자면 고려군은 공격엔 약해도 산성에 몸을 숨기고 활을 쏘는 수성에는 탁월했던 것입니다. 기주성을 공략한 뒤 7순이 넘은 몽골의 한 장군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투항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는 군민은 처음 본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고려사 권백상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활을 잘 쏘니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고구려군이 쏜 활을 맞았던 것입니다. 몽골의 2차 고려 침공에서는 처인성에서 살리타이가 김윤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몽골군이 철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목민족이나 한족과 다른 우리 민족 특유의 저항정신입니다. 양과 말을 몰며 초지를 떠도는 유목민족은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아래에 복속합니다. 한족도 외적과는 싸우지만 일단 패하고 나면 순종합니다. 이 점은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외세에 저항했습니다. 지배계급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몽이나 임진왜란 때 보듯이 승려, 농민, 심지어 천인 계급까지 외세에 맞섰습니다. 침략자에겐 아주 당혹스러운 상대죠. 고려는 손에 넣는데 실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모두 점령한 징기스칸의 몽골. 1000년이나 지속된 로마와 달리 몽골 제국이 90년 만에 망한 이유는 바로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국과는 달리 말 때문에 근거지인 몽골 초원을 떠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복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지 못해 제국이 유지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몽골 제국이 빨리 망한 것은 건축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제국이 정복지를 통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 제국은 피라미드, 로마는 콜로세움, 중국은 만리장성과 대운하 등으로 건축물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하모테 유목민의 제국인 이슬람 제국도 로마의 건축 유산인 하기야 소피아로부터 배워서 정복지마다 하기야 소피아 모양의 모스크를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 지어진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도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에는 말과 텐트만 있고 건축은 없었습니다. 유목민족이어서 말을 잘 탔고 멀리 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영토 확장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건축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몽골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2000년 기준 몽골의 1인당 GDP는 50만 원 수준으로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낮았습니다. 몽골의 국토 면적은 156만 km로 한국의 무려 15배가 넘습니다.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도 풍부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몽골은 땅은 크지만 국토의 무려 80%가 사막입니다.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후변화로 몽골의 사막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위에서 가축을 키우지조차 못하게 된 몽골인들. 이렇게 험난한 환경 탓에 몽골의 인구수는 고작 335만 명.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들다 보니 이세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던 몽골. 한국이 몽골에 상륙하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시면 놀랍게도 한국이 몽골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몽골은 다른 나라들을 모두 제치고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1인당 GDP가 무려 10배나 폭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적 같은 성장을 보이며 몽골인들의 삶의 질이 눈부시게 달라지자 일제히 한국을 외치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몽골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준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국토의 80%가 사막으로 뒤덮여버린 몽골을 위해 몽골에 쓸 수 없이 많은 나무를 심어준 결과 놀랍게도 몽골에 숲이 생겼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몽골 사막에 10년 동안 조성한 수원 시민의 숲이 식생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억 원을 들여 몽골 사막 10만엠 땅에 소나무, 버드나무, 차차르간, 비타민나무 등 나무 6종 10만 4,770그루를 심었고 놀랍게도 몽골 사막 한가운데 숲이 생겼습니다. 몽골은 감사의 표시로 이곳을 수원 시민의 숲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원시뿐만이 아닙니다. 킬로바이트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에 모래바람만 가득했던 몽골의 투브아이막, 도, 바양척드솜, 군. 이 마을에 2년간 나무를 심으면서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 푸른 잎이 자라고 전에 볼 수 없던 곤충과 벌레, 다람쥐, 토끼 등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원주민 30여 명에게 숲과 농장을 관리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토양이 복원되면서 농작물 재배도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양묘, 영농 등 각종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이테브 사란토야시 55는 이 황량한 곳에 숲을 조성하겠다니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라며 하지만 두 번의 계절이 지나면서 이곳엔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몽골 사막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이렇게 서울의 거리와 한국식 기와로 도배가 됐습니다. 몽골의 수도를 한국 건설 회사들이 고층 빌딩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막화를 막기 위해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도입해 빌딩과 녹지의 균형을 맞추는 그린시티를 세워준 것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마치 한국의 도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놀라운 정도로 닮아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인이 몽골에 세운 후레대학교는 몽골의 카이스트로 성장했습니다. 몽골 최고의 IT 대학교로 등극하며 몽골을 최첨단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재들을 매년 다수 배출하며 몽골 최고의 대학교로 등극했습니다. 몽골은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완전히 바꿔준 한국에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엄청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매번 한국을 위협하는 단골 상품이죠. 바로 히토류.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 모든 곳에 사용되는 히토류. 중국이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다 보니 한국이 중국에 매번 휘둘리며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몽골에는 무려 80여 종의 광물 자원이 초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히토류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골은 10대 자원 부국으로 히토류 세계 매장량의 무려 16%를 보유하고 있고 구리는 세계 매장량 2위, 형석 3위로 엄청납니다. 또한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리를 가지고 있는데 구리는 바로 전기차의 핵심 재료입니다. 내연 기관차보다 무려 80%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구리는 한국에 정말 중요한데요. 몽골이 이를 모두 한국에 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몽골은 한국에만 유일하게 몽골에서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수처리 시설도 한국에 맡기고 몽골 전체에 공급할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도 한국에 지어달라고 맡길 뿐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유일한 대형마트도 한국의 이마트뿐입니다. 얼마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이틀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미국이 대만을 폭격할 수 있다는 증격적인 사실을 언급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오브라이언은 미국의 한 뉴스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은 TSMC와 같은 반도체 공장이 중국 손에 결코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만약 대만 침공에 성공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중국이 TSMC를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사시에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오브라이언의 발언 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육군대학원이 낸 보고서에도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대만 공장 파괴를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더라도 큰 이점이 없도록 이른바 표적 초토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미 육군대학원의 이 보고서에는 다음 전략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위치한 삼성은 반도체 최첨단 디자인에 있어 유일한 대안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당면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는 이유는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며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공급원은 한국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생산단지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입지는 실제로 매우 불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오브라이언은 현재 한 단체에서 미국 대만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TF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 폭격을 언급했던 오브라이언은 이번 대만 체류 기간 동안 대만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것은 물론 차이잉원 대만 총통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곧바로 대만 총통이 전격적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자 미국, 중국, 대만 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엄청난 저자세를 보이는 만큼 중국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9박 10일간 일정으로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기 위해 첫 경유지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미국 땅을 박자 잔뜩 돕기가 옳은 중국은 만일 차이잉원이 미국 메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경우 결연한 반격을 하겠다고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차이잉원이 메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경우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6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만의 군사시설을 마비시키는 전자전까지 감행하겠다는 초강력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전은 전자장비를 활용해 적의 통신을 교란하거나 네트워크를 해킹해 피해를 주고 이를 아군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활동인데요. 홍콩 명보는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總統과 메카시 의장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전자전을 통해 대만의 특정 목표를 공격, 마비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에 차이 총통이 미국 땅을 박자 연일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전쟁까지를 쌓겠다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달래는 듯한 뉘앙스로 대만 총통의 이번 미국 방문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들르는 경유 형식이며 경유는 방문이 아니다. 사적이며 비공식적인 것이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대만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라며 오히려 달래는 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만 총통이 직접 찾았는데 사적인 방문으로 격화시킨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곳을 겨냥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의 사이버 보안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반도체는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영역입니다. 중국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마이크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 사이버공안관리국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조사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며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중 11%인 33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이 중국에서 나왔을 만큼 마이크론에게 중국은 핵심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마이크론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이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의혹은 핑계일 뿐이며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출 통제 강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없었던 지난해에 이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마이크론이 이미 실적 부진에 시달려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거나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가 금지되기라도 한다면 마이크론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즉각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가 발표된 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4% 넘게 급락한 60.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산제이 메오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론 최고경영자는 얼마 전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2023회계연도 2분기 실적 설명 자료에 디램은 의미 있는 마이너스 5비트코로소를 기록할 것, 낸드는 전년 대비 비트 생산이 역성장할 것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중국이 때리기도 전에 이미 마이크론은 극심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순손실 23억 달러라는 최악의 문기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사실상 추가 감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자체적인 감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제이 메오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의 공개적인 감산 선언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감산 동참을 부탁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에 동참하지 않는 한마이크톤의 감산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한국 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마이크론은 감산과 아울러 시설 투자까지 더 축소한다고 밝힌 데에서 속내가 드러납니다. 마이크론의 올해 시설 투자액은 7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분기 발표한 8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나 줄어든 겁니다. 전년 대비로는 40% 이상 시설 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의 마크 머피 최고 재무 책임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올해 회계연도 내내 영업이익들과 현금 흐름이 상당한 수준의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아예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그에 따른 감산 조치가 물가 피해지자 마이크론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이번 방미로 인해 다시 한번 TSMC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감 부각되었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